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0월 세월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11월 달부터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수술을 좀 해야 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 수술을 일단 했습니다. 몇 달 회복의 과정을 거쳤는데 완치는 아니고 어쩌면 진행일 수도 있고 그런 것인데 어쨌든 인생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은 그랬습니다. 내가 원고도 젊었을 때나 똑같고 활동하는데도 젊었을 때하고 별 지장이 없고 그래서 나이란 그냥 하나의 숫자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러다 갑자기 내가 수술을 하면서 노인이라고 하는 그 어떤 마지막 시간이 또 있구나. 완전히 세상이 달라졌어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는 얘기는 다 건강할 때 하는 얘기고 어떤 정말 이제 그 이상 더 회복이 불가능한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진짜 이게 바로 노인 시대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는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노인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리 생각을 했죠. 근데 노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그런 그 노인이라는 정말 진짜 노인, 그러니까 아직 젊다, 나 할만하다, 그건 노인이 아닙니다. 뭔가 이제는 그 이상 더 꿈과 희망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그때부터 진짜 노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인의 삶, 어쩌면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 삶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무시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간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 이제 유년기 또는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 문화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역사는 전부 다 유년기 어떻게 가르칠 건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청년기, 장년기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노년기를 어떻게 살 것인가, 노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노년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두 관심이 사실은 없죠. 물론 정책적으로 좀 하기는 한다지만 저도 그래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노년기라고 하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문학도 말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동 문학은 있습니다. 청소년 문학이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학하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내용이 뭐예요? 다 중장년, 다시 말하면 건강한 사람들 속에서의 어떤 삶의 이야기지 노년들에 대한 어떤 문학 작품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드라마를 보세요. 노년들의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전부 다 애정과 갈등과 사랑의 얘기만 있다면 노년은 그런 애정이고 갈등의 사랑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도 인간에게는 대단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노인 문학 앞으로 이 노인 문학을 새롭게 생각할 시대가 왔다. 우리는 너무 아동 문학, 청소년 문학 그리고 중장년 문학만 생각했지 노년 문학을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하나 제가 참 그래도 그 참 어려운 그 수술을 하고 생사의 기로에 있으면서 내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물론 나는 크리스찬이고 대단히 평생 교회 다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막바지에 접어들었을 때 내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까 이런 노래가 기독교의 찬송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고 한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며칠 후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요단강 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단강 가에 있는 사람과 며칠 후에 갈 것이다라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 요단강 가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의 세계, 그리고 며칠 후에 갈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그럼 그 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참 그건 막막했어요. 근데 그때 가장 유일하게 위안을 받는 것은 추억입니다. 그 과거의 삶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도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근데 그 돌아보면서 가장 위로를 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의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작품들, 이걸 하나하나 읽어보고 또 낭송도 해보고 또 녹음한 것을 들어보고 이러면서 가장 그 위로를 받고 내 삶이 그래도 실패하지 않았다라든지 그래도 보람이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참 내가 그래도 문학을 한 것이 참 다행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한 3개월만 쉬겠다고 했으니 사실은 그냥 계속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냥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만하겠다고 차마 할 수 없고 또 회장님도 계속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3개월만 그러면은 저 기간을 좀 주십시오. 왜냐면 그때 수술을 바로 했기 때문에 회복 기간을 생각하니까 한 3개월쯤이면 이제 회복이 되겠다 싶어서 그리 했어요. 그랬더니 회복은 한 80% 됐습니다. 그래서 속도로 나오기는 나왔지만은 옛날 홍문표가 아닙니다.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열정적인 강의는 지금 아직은 좀 하기가 어렵고, 그러나 어쨌든 조용히 차분히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것입니다. 해서 오늘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원래 강의 계획서를 금년 말까지 다 해놨어요. 그 분에서 금년 말까지 계획서를 내라 해서 지난해에도 했지만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인들의 그 생애와 또 사상과 그의 문학세계, 거기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시리즈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사실 하려고 했던 것이 이상의 시세계와 창작 방법입니다. 이걸 좀 메모를 했다가 못했는데, 그래서 오늘 다시 금년은 할 수 있는 데까지 대표적인 시인들의 시세계와 창작 방법, 이것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훌륭한 선배 시인들한테서 배울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렇게 확인해보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상의 시세계와 창작 방법, 이런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에 대해서는 많이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지만은 결국 그 교육이라는 건 그래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어째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또 재확인하고 그것을 좀 깊게 확인하고 또 폭넓게 확인하고 그것이 바로 그 학문이고 교육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상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상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상의 생애. 1910년, 그러니까 1910년, 지금은 2016년이니까 106년 전이니까요. 100년 전 사람입니다. 100년 전에 태어났어요. 이바람에 종사던 부 김현창, 모 박세창 사이에서 이남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원래 이름은 이상이 아니고 김혜경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나중에 자기가 작품을 쓰면서 소위 필명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큰아버지가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이상을 큰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바로 1912년 생부모를 떠나서 아들이 없던 백부 김현필에게 입양되어 강원도 강릉에 살고 있던 그의 집에서 장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둘이고 어머니도 둘이 됩니다. 생부 그리고 양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제도적으로 아들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심리적으로 보면은 결국 아버지가 둘이라는 데서 그것을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냐? 누구 아들이냐? 큰아버지 아들이냐? 아니면 친아버지 아들이냐? 하는 혼란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정체성의 혼란입니다.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상으로 하여금 무엇인가 사물을 판단하는데 이것이냐 저것이냐를 확실히 할 수 없는 그런 불안증을 가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상의 작품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 생애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데 이 사람 참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1929년은 20세입니다. 지금 나이로 보면은 1929년에 경성고등공업학교, 이게 사실은 서울 공대 전신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 거기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건축과로 들어가서 졸업을 했는데 그게 총독부 내무부 건축과 기사로 근무했다. 취직을 그때 일제시대 때 경성공업학교 나와서 했다는 것은 대단한 천재입니다. 그리고 이 조선 건축학교이지 조선 건축의 또한 현상모집에도 당선됩니다. 그리고 그림도 잘 그렸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1933년에 각혈로 기사회직을 벌이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상이라는 인물의 이제 인생의 전환이 옵니다. 요즘이야 각혈, 폐결핵이죠. 이거 걸렸어도 뭐 다 낫죠. 그러나 그 시절에는 걸렸다 하면 그건 뭐 불치의 병처럼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기사회직을 벌이고 황해도 백촌원천에 요양 갔다가 기생금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생금홍과 만났다. 자, 여기서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 그러니까 적어도 총독부 기사직으로 아주 정말 훌륭하게 쇠를 했던 사람이 결국은 몸이 불편하니까 기생과 동거하며 살았다. 그 뭔 소리야? 기생에게 얹혀 살았다. 그런 거밖에 안 돼요. 아니, 아무것도 않고 돌아다니며 기생하고 살았다면 뭐라 했어요? 직업도 없이. 그러니까 기생한테 얹혀 살았습니다. 기생한에게 얹혀 살았다. 그 얹혀 사는 얘기가 바로 날개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 사람의 출세작이 바로 날개예요. 그 날개 속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기생에게 얹혀 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의 삶이 그의 작품을 낳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죠.
자, 그래가지고 둘이 만나서 금원과 동거 종로의 다방 제비를 경영했지만은 그것도 뭐 잘 안 되고, 근데 다행히 이때에 이태준, 박태원, 김기림, 윤태영, 최영만 당대 대표적인 문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상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34년 구인회에 가요. 구인회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아주 그 순수 문학 동인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백마강 시인들, 이것도 동인입니다. 그럼 이게 후세 적어도 부여 역사에서는 백마강 시인들도 하나의 역사입니다. 부여 역사에는 알아줘야 되고, 근데 이제 그 당시는 사실 문인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몇 사람이 모여서 동인회 하면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됩니다. 요즘 하도 문인이 많아서 모여봤자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지만은, 자, 그래서 이 구인회 그래서 이제 그림도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참가해서 활동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다시 또 다방도 했지만 겨우 실패하고 창문사라는 이제 잡지사에 들어가서 또 그 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1936년에 두 번째도 아니죠. 왜냐면 첫 번째는 동거만 했으니까 기생하고, 두 번째는 결혼을 정식으로 합니다. 변동립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서 일본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에 가서 사상부른 혐의로 일본의 유치장에 갇혔다가 결국 결핵이기 때문에 병무소로 출감하지만은 폐병이 악화돼서 향년 26년 7개월, 별로 27세. 요즘은 뭐 9988 하는데 그 당시 참 이상하게도 문인들은 많은 분들이 짧게 살았어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김서월 33세에 그 사람은 자살을 했죠. 저건 그 짧게 많이들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서양에서도 18세기, 19세기 유명한 시인들 짧게 산 사람들이 많아요. 자, 결국은 뭐 20년 아주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서 객사했는데 이후에는 화장했고 경성으로 돌아왔는데 그 같은 해에 숨진 친구 김유정과 연결식에서 미아리 공동매제 했지만은 지금 유실돼서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게 바로 이상의 생애입니다. 자, 이상이라는 사람의 작품은 1930년, 그러니까 20세 때부터 이제 작품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12월 12일 1931년 이상한 가역 반응, 파편의 경지, 삼각의 유희, 공복, 3차 각 설계도 이런 걸 보면은 그 제목들이 순수한 하늘, 진달래꽃 이런 순수한 자연 제목이 아니고 이런 그 독특한 역시 건축 설계사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1932년이면 22살입니다. 단편 지도의 암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때에 이상이라는 필명을 사용했고, 33년에 카톨릭 청년제에 1933년 6월 1일 꽃나무 이런 시, 거울 등을 발표하고 34년에 보통기념 집행의 역사 등, 그리고 저 유명한 오감도라고 하는 그런 시를 1934년에 내게 됩니다. 35년에 다방과 카페 경에 실패하면서도 금원과도 결별하고 36년에 동인지고 앞회도 나왔습니다. 10월 소설을 편집했고 1년 낸 뒤에 그만 중앙의 지주회사, 저광의 날개 등을 발표합니다. 자, 이런 작품 발표를 했는데 결국 그러면은 이상이라는 사람을 왜 우리는 주목하고 도대체 이상의 시가 뭐냐,
뭐 작품 뭐 발표했다 그런 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참고로 아실 일이고, 도대체 이상이라는 사람의 왜 이렇게 꺼졌어요? 이상을 우리가 이상 시인을 우리가 문학사에서 시인으로서 뭐가 도대체 우리로 하여금 매력을 갖게 하며 그 특징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한마디로 말해서 초현실주의 시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목소리를 좋게 해야 되니까 지금 마이크 없으면 어렵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도대체 초현실주의 시가 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은 1930년대를 전후해서 풍미하던 자의식 또는 초현실주의 문학 시대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의식 문학의 선구자인 동시에 초현실주의 시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의식이란 말이 무슨 소리인지 들어보셨습니까? 뭐 글자 그대로 자의식, 스스로 자자의 의식입니다. 스스로를 의식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요. 자, 김소월씨 진달래꽃, 사녀와 이게 뭡니까? 김소월은 그 제목을 보면은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한 제목이 아니고 꽃이니 산이니 들이니 하늘이니 바다니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거 다 남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에는 크게 보면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방식 있죠. 밖으로 이렇게 원심적인 사고방식. 근데 안으로 자기 자신 내면 속으로 계속 파고드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밤에 잠이 안 올 때 어떤 생각합니까? 밖에 얘기 생각 안 납니다. 야, 자기 자신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자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면적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요즘 말하는 건강염려증, 건강노이로제입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순전히 자기 자신에 관해서만 생각하는 것. 이게 자의식입니다. 그게 지나치게 생각하는 자의식의 과잉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러한 문학을 시작한 게 바로 이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이런 내면의 고민이나 괴로움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자의식, 외교의 의식과 대립하여 자아가 자기를 느끼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행위하는 다양한 작용을 통일하는 자기 동일적인 주체로서 의식하는 것을 말한다. 책상을 조금 옆으로 옮겨보면 이게 하나 마이크를 껐어요. 아니 이런 게 잘 돼요. 그래서 자의식은 안으로 향한 냉철한 의식이며 곧잘 비활동성을 가져오고 병적으로 격앙하면 고독감과 결부된다. 자의식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자의식 과잉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일이 마음에 걸려 견딜 수 없는 어떤 정신 상태다. 그래서 이런 그 자의식의 문학. 그래서 이상은 보면은 남 얘기는 없어요. 순전히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어떤 그런 감정의 불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현실주의라는 것은 또 뭐냐? 초현실주의.
여기서 오해되는 것이 이 초현실주의면 빨간 걸 쓰세요. 이 문제는 현실주의야 다 아는 거죠. 현실주의 그걸 영어로는 리얼리즘 막 그러잖아요. 리얼리즘 사실주의 그게 리얼리즘. 그래 사실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의식하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세계가 바로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런데 초자 넘을 초자 넘어서는 거예요. 오버예요. 현실을 넘어선다. 그럼 현실을 넘어서면 하늘나라 저 형이상학적인 그런 세계인가? 우리가 요 초자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슈르리얼리즘이라고 하는 이 초는 넘기는 넘어요. 그럼 어디로 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로 넘느냐? 현실을 넘다. 현실을 넘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현실을 넘어서 생각하면 신비로운 걸 생각할 수 있고 영원한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미래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과거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슈르리얼리즘 초현실주의는 미래도 과거도 영원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 넘어가자는 얘기냐? 어디로?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심리학이 발달했는데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의식이 있다. 하나는 현실의식, 생각. 우리들이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뭐냐? 하나는 의식. 그건 막 꼭 만지면 아픈 일의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식 밑바닥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무의식 세계는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그러니까 얼음이 물속에 갇힌 세계와 물 위에 떠 있는 세계 오히려 물 밑에가 더 크죠. 그런 그 무의식 세계가 있다. 근데 우리는 의식 세계에서만 살아요. 그래서 이 의식 세계가 아닌 세계로 넘어간다. 그럼 어느 세계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무의식 세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현실주의는 미래나 과거나 영원한 어떤 종교적 세계로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고 인간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의식인 부분만 생각했다. 무의식도 있다. 무의식의 세계. 그래서 무의식 세계로 넘어간다. 이게 초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현실주의 얘기를 그렇다면 결국 이 사람의 시는 뭐가 되겠습니까? 무의식 세계의 시입니다. 의식 세계의 시가 아니라 무의식 세계의 시. 이렇게 돼야죠. 무의식 세계는 그럼 영혼이에요? 네? 영혼? 그래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영혼의 세계, 혼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거 혼의 세계니 뭐 영혼의 세계니 뭐 이런 것은 지금까지 이제 종교적으로 설명했던 세계고 의학적으로 인간을 이제 의학적으로 인간 심리를 분석해 보면 무의식 세계가 있다. 의식 세계와 무의식 세계. 그리고 이 무의식 세계를 가장 잘 드러내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꿈입니다. 꿈. 도대체 이 꿈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꿈이 도대체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낮에는 멀쩡하다가 밤이 되면 전혀 다른 걸 경험해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 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꿈. 그래서 이 꿈이 바로 뭐냐? 이 꿈은 바로 무의식 인간 내면에 들어있는 내가 느끼지 못하는 내면 속에 들어있는 그럼 왜 내가 느끼지 못하느냐? 이것은 경험하기는 했는데 억압돼 가지고 밑에서 분출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서 이렇게 억압된 상태로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의식 세계입니다. 수많은 경험을 인간은 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겉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잠겨 있다가 불쑥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 직접 나오는 게 아니라 암시적으로 나와요. 이 무의식이 암시를 통해서 어떤 상징적으로 나와요. 상징적으로 나옵니다. 이게 바로 꿈이다. 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혼이 지금 말씀드린 혼 얘기했지만, 아니 혼이 꿈을 나타내게 합니까? 아니다. 꿈이 뭐냐? 꿈은 분명히 우리가 자면서 의식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꿈의 그 원천이 뭐냐 이거예요. 그럼 분명히 이것은 현실적으로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그 속에 잠재되었던 무의식, 이 무의식이 좀 간접적으로 변형돼서 나타난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꿈을 여러분들 먹는 꿈 잘 꾸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또는 뭐 아무리 달려가도 안 잡히는 거 있죠. 이게 다 뭐냐 이거요. 이건 분명히 내가 뭔가 하고 싶었던 어떤 욕망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꿈속에서 분명히 말은 아니지만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꿈을 이루는 세계, 이 무의식 세계. 자, 그래서 초현실주의는 이런 무의식 세계로 돌아간다, 넘어간다. 이게 초현실이다.